자, 교육과정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애들한테 이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내용, 학습 내용, 또는 학습 경험과 관련된 게 교육과정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뭐 1학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 2학년 때는 2차 방정식, 3학년 때는 3차 방정식 가르치자. 이런 게 이제 교육 내용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가 교육과정이고, 교육과정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뭘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습 그 교육 내용, 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 내용인 것이고,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제 학습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육 내용 또는 학습 경험을 교육과정의 본질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뭘 가르칠 것인가를 이제 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 뭘 가르칠 것인지를 개발해야 되겠죠. 1학년 때 이거 가르치고 2학년 때 저거 가르치고 개발하고, 두 번째 개발된 형태가 뭐냐, 학문 중심이냐, 교관 중심이냐, 경험 중심이냐, 개발된 형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의 실제, 개발하고 개발된 형태, 실제, 이렇게 세 가지로 범주가 된다라고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께 잠깐 보시면 교육까지 개발입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모형들.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나 과정을 시각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시각적 단순화. 이렇게 이런 절차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과정 개발하면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모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교육과정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나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모형이다. 그 과정과 절차의 시각적 단순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발 모형이 있고요. 실제 모형, 이해 모형이 있습니다. 개발 모형은 타일러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목표 중심 모형이다 이거죠.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뭘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해 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 개발하자. 이게 타일러식이고, 타반은 이제 타일러가 워낙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런 합리적인 탈맥락적인 과학적인 그런 모형을 제시하다 보니까 타바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마다 좀 다르죠. 개별 교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시합니다. 근데 학교도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학교 중심 모형입니다. 학교마다 놓인 상황과 그런 그 현실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과 현실 등을 고려해서 학교의 독특한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하자 하는 게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그다음 위긴스의 맥타이는 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많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올리기 위해서 백워드 방식으로 이제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하는 식으로 평가를 맨 나중에 하는 평가를 앞으로 당기려고 하는 게 백워드 방식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개발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이 타일러는 뭐 근래 출제됐죠. 25년도 그죠? 출제됐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타일러니까 간단하게 받으시고, 나머지 타바나 스킬백이나 그리고 위긴스 앤 맥타이는 이미 출제가 됐었죠. 출제됐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엔 실제 모형입니다. 실제 모형은 그 슈왑이 그 타일러 동료인데 시카고 대학의 동료로서 슈왑인 생물학 교수로서 그 미국이 소련과 했던 그 우주 전쟁에서 이제 소련이 스푸트닉을 먼저 발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의식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다 모여서 미국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자 해서 가서 타일러식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이 실제는 좀 다르다. 타일러와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실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 실제적인 과정을 묘사하려고 하는 거, 서술하려고 하는 것이 수업의 실제 모형이고, 이를 좀 더 체계화시킨 사람이 워커입니다. 워커. 그래서 슈왑보다 워커가 훨씬 중요하죠. 잠깐만. 이 워커는 이제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2번 출제됐죠.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당장 출제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약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해 모형은 이제 교육과정 개발, 그 어떤 과정을 개발할 것인가 보다는 교육과정의 내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에 있는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교육 내용은 학생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관련된다라는 거. 교육 내용과 교육과 학생의 개인적 경험,
이 이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교육과 개인적 경험의 관계, 교육과 사회 구조의 관계, 교육과 개인적 경험의 관계를 강조하는 게 아이즈너와 파이너 입장이고, 뒤에 나옵니다. 어차피 뒤에 정리할 거예요. 애플은 교육과 사회 구조와의 관계를 천착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구조적 재개념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세 사람, 특히 이제 아이즈너 파이너가 좀 더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그 이해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아직 출제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형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요거 앞에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타일러 내용 그대로입니다. 타일러가 이제 목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먼저 목표 설정하고, 두 번째, 목표 도달하기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그 다음에 수업하고, 평가하고, 그죠? 요거를 현대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2 개정교육과정 보면 이제 각 교과별로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내용 있죠? 그 다음에 교수학습 있고 평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원래 타일러는 교수학습을 생략합니다. 교수학습이 교육과정이 아닌 거로 보는 거죠. 수업은 교육과정과 별도다 해갖고 요걸 빼고 요렇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교육 목표와 그 다음에 내용과 평가 요 세 가지로. 근데 교수학습이 이제 교수학습도 결국은 이제 뭘 가르치는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과정에서 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대적으로 이제 추가가 돼서 네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일러 모형 보면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타일러 모형이 중요한 게 여기서 어차피 나온 것이고, 근데 교수학습 평가는 이제 여기서 안 다뤄요. 그래서 교수학습은 교육 방법론에서 다루고 평가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진 않습니다. 결국은 목표 설정, 내용 선정, 조직인데 목표 설정, 내용 선정, 조직도 타일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타일러를 알면 여기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타일러와 관련돼 있다고 보시고, 다만 이제 그 내용 조직의 원리가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여기서는 타일러가 세 가지 개개통,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좀 추가했어. 내용 조직의 원리 몇 가지 추가되는 거, 그런 추가되는 것만 조금 주목해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출제가 좀 됐죠, 그죠? 됐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그 출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출제될 게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중요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어차피 이것도 다 뭐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몇 가지만 좀 주목해야 될 건 몇 가지만 주목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개발된 형태가 뭐냐? 교육과정 형태입니다. 이 공식적인 교육과정, 잠재적 영교육과정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이즈너가 그 영교육과정을 제시합니다. 아이즈너가 이제 그 미술 교사로서 미술과, 뭐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요, 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술과 교육과정을 좀 등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실수도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르쳐야 될 거 제대로 못 가르치죠. 그래서 못 가르치는 거, 그게 이제 영교육과정이 됩니다. 가르치지 않은 거. 그 영교육과정을 제기한 사람이 말하면 미술과 교사였던 그 아이즈너에 따른다면 공식과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식과 정도에 따라서 공식적인 문서 형태로, 공식적인 계획과 의도를 문서로 담아놓은 거. 예를 들어서 이게 이 22 개정교육과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문서로 담겨져 있죠, 그죠? 학교 가보면 학교 교육과정 3월에 뭐하고 4월에 뭐하고 1년간 연간 학교 교육과정이 이게 문서로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문서로 공식화하는 거, 문서로 의도나 계획을 공식화하는 거, 이게 공식 교육과정이에요. 이 공식 교육과정. 그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은, 자, 교육과정이 뭔가를 배우는 거잖아요. 잠재적 교육과정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뭔가를 배우는 거, 이걸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이거는 영교육과정, 아예 없는 거죠. 배우지 않은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될 수 있다. 공식과 정도에 따라서 공식적, 잠재적, 영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공식적 교육과정은 우리가 이제 그 교육과정의 이제 쭉 역사를 보면요,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인가 통합, 영양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1차 교육과정, 2차, 3차, 4차, 5차 이후 교육과정은 이제 그 5차, 6차, 7차까지 진행되다가 7차 이후는 8차, 9차, 10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5차까지 진행되고 그다음 6차, 7차, 8차 그 이후에는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수시 개정이에요. 지금 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요걸 무슨 연도 붙이고 개정교육과정으로서는 수시 개정 체제다라는 게 전면 개정이 아니라 수시로 개정한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니까 수시 개정 체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은 구차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뭐뭐뭐 개정 교육과정 이렇게 수시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자,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아주 전통적이고 오래된 교육 과정입니다. 가장 처음 출발점이 이제 교과 중심이었죠. 교과에 그 문화유산을 담아서 가르치자라는 입장인데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교과 중심은.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교과 중심 교육 과정 중에서 유형 정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학생의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중요하니까 벌써 3번에 출제됐지. 그죠? 16, 20, 23. 중요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년에 여러분 오늘 6년이니까 내년 27학년도죠. 그럼 4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험심 교육까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문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 중요합니다.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출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4차에 들어온 교육과정인데 좀 이론적으로 좀 막 깊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출제하기도 그렇고 안 나기도 그렇고 근데 그냥 알아둘 필요 있는 거죠. 통합교육과정 5차부터 진행된 지금도 통합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 역시 2015, 2022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정이죠. 그러니까 통합하고 역량중심은 지금 이 22 개정교육과정에서 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통합, 역량, 학문중심, 학문, 통합,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22 개정교육과정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교육과정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거는요, 제가 비록 중요하다 별표 친 거는 비록 설명을 안 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안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더라도 이걸 안 보셔도 되겠지만요, 이렇게 별표 친 거는 제가 설명하는 게 있고 설명 안 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설명 안 한 부분도 가능하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자, 잠재적 교육과정, 자, 보시면 역시 3번 출제됐죠, 그죠? 최근에 출제됐습니다. 24 중등.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조금 약하죠. 근데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영교육과정은 좀 됐죠, 그죠? 됐으니까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실제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결정, 운영. 교육과정 결정. 자, 보세요. 교육과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지. 뭘 가르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한다 이거지. 뭐 교과를 가르치자, 아동의 경험을 가르치자 결정할 수 있겠죠. 여기는 교육과정 결정은 이제 누가 교육과정을 결정하는가라는 결정 주체에 따라서 중간 집권형, 시반 분권형, 뭐 절충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나이드의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 요거 중요합니다. 이미 출제됐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역시 중요합니다. 이거 26년도 나왔지만 역시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나머지는 중요성 떨어지죠. 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요거는 그냥 뭐 요 자체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우리도 같이 보면서 교육학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될까. 교육학의 출제 논점과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먼저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교육과정의 모형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개발 절차, 타일렛에서 나온 개발 절차하고 거기다가 현대에서 추가된 거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봐야 될 교육과정 어원입니다. 쿠레레라는 어원이 있죠. 쿠레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주로, 두 번째 달리다는 이렇게 명사형과 동사형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쿠레라고 하는 것은 달리다라는 의미와 그 경주 코스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달리다는 달리는 경주 코스 요거는 하나의 그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결과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달린다는 것은 달리는 과정에서 뭘 체험하고 뭘 경험하는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을 하는 것이고 이 결과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은 쿠레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결과에 초점을 두느냐 이제 그 과정에 초점을 두느냐. 결과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은 경주로에서 유래된 거지. 그죠? 달리는 코스, 경주 코스에서 유래되는 겁니다. 1학년 때 요 코스들을 진행하고 2학년 때 저 코스들을 진행하고 3학년 때 이 코스들을 진행해서 졸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1학년 때 10개 교과 요런 저런 그 코스 2학년 때 10개 교과 저런 코스 요렇게 해갖고 3학년 때까지 해갖고 모두 졸업 요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뭘 경험하고 뭘 체험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1학년 때 이거 하고 2학년 때 저거 하고 3학년 때 저거 하고 요렇게 하는 게 이제
경주로와 관련되어 있고, 요걸 우리가 학과 코스다 또는 수업에서 중요한 그 요소들이다 해서 중요 요목, 교수 요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 코스, 학과 코스, 교수 요목. 그러니까 경주로에서 유래된 것으로 애들이 따라야 될 수업이 따라가야 될 학과 코스, 그죠?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 따라가고, 2학년 때 2차 방정식 따라가고, 3학년 때 3차 방정식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따라가야 될 그 학과 코스,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 애들이 1차 방정식 속에서 뭘 경험하고 체험하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과정을 강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1학년 때 1차 방정식, 2학년 때 2차 방정식, 그거 그대로 배우라 그래서 그대로 배우고 있는데, 자신의 경험과 흥미, 체험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배우고 있으니까 애들이 수업시간에 딴짓하고 그 내 삶과 전혀 관계없는 걸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맹목적으로 외우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상에 빠지고 그 다음에 삶과 알미 괴리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자신의 학습, 자신의 체험과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배우게 되면 자기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니까 의미 있게 내용을 자기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과정을 강조하자. 과정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들이 달리면서 뭘 경험하고 체험하는가 이런 과정을 강조하는 데서 유래가 돼 갖고 학생들이 살아오면서 체험, 경험, 반성, 의미, 영수 그 자체 이걸 우리가 쿠레레다. 학생이 살아오면서 뭘 경험하고 체험했는가, 그죠?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교육 과정이 이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수업이 따라가야 될 그 코스가 아니라 학생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과 체험 그것이 교육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1차 방정식을 배우더라도 1차 방정식 내 삶에 어떤 경험과 관련되는지 그다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수학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수평적 생활화 먼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수직적 생활화가 돼야 되죠. 수학화라고 하는 게 수직적 측면도 있고 수평적 측면도 있거든요. 수평적인 이런 수학화가 되지 않으면 수직적 수학화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경험과 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된다는 게 이 점에 쿠르레 그러면 쿠르레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 뭘 애들을 강조해야 된다? 이걸 강조해. 학생의 체험과 경험과 의미 형성 이걸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쿠레레다. 그래. 보비터는 이제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1918년에 교육과정으로 본다면 되게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교육과정 분야를 처음 연 사람이니까 1918년에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탄생합니다. 지금 100년 좀 넘었죠. 보비터는 행정학자예요. 행정학자. 교육행정 보면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 나오는데 과학적 관리론을 주장한 사람은 테일러예요. 테일러에게 영향을 받아서 보비터가 교육행정학자로서 교육과정 더 커리큘럼이라는 책을 만들게 돼요. 책을. 그래서 장차 성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겪게 될 그런 것들을 미리 가르치자는 거 미리. 테일러의 영향을 받죠.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자입니다.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 영향을 받아서 더 커리큘럼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고 이걸 좀 체계화시킨 사람이 보비터예요. 이거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그냥. 그래서 학생은 뭐 원재료, 공장, 교사는 근로자, 교장, 공장장. 그래서 이 학생들을 잘 만들어서 시중에 내놓자 이게 시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시중에 나갈 때는 가장 완제품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완제품.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른,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 예컨대 여가 활동하고 종교 활동하고 체육 활동하고 그래서 그 각각의 얼마의 시간을 쓰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이 활동 분석법인데 이상적인 어른을 내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잘 보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상적인 어른이라면 일반적으로 활동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활동들을 하더라 이겠지. 언어 활동, 건강 활동, 여가 활동 등등등 하더라 이겠죠. 이 활동에 각각 몇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게 이제 교육 과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몇 시간, 여기 몇 시간, 여기 몇 시간 이렇게 해갖고 교육 과정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걸 활동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성인들의 활동을 분석해서 교육 과정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비트가 만들었어요.
그 보비터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타일러지. 타일러가 이제 과학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탈맥락지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 개발하는 목표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타일러한테서 테일러한테 영향을 받아서 타일러 비슷하죠, 그죠? 그 타일러가 이제 목표를 강조하는 목표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그러면 이제 목표 설정부터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다 타일러한테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타일러의 생각이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목표는 당연히 방향을 제시하죠. 그 다음에 내용 선정하거나 조직할 때 기준점이 되죠. 그죠? 수업할 때도 기준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평가할 때도 그 목표에 비춰서 평가하니까 평가의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맞는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제할 수 있죠. 그죠? 요런 정도. 요 키워드만 알아두십시오. 그냥. 설명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 진술을 준 겁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목표를 진술할 것인가. 구체성, 포괄성, 일관성, 실현 가능성,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타일러가 제시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현대에서 추가되는 거. 그러니까 타일러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체성이라는 것은 포인트가 행동 용어예요. 행동 용어. 구체적 행동 용어. 자, 목표는 반드시 구체적 행동 용어로 진술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 행동 용어는 뭐뭐 할 수 있다로 제시하는 거. 뭐뭐 할 수 있다.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뭐 어떤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포괄성은 사소해서는 안 되죠. 사소한 행동이 아니라 전체적인 행동 특성, 포괄적 행동 특성의 변화가 교육 목표로 진술돼야 된다 이거지. 포괄적이다. 말 그대로 포괄적이라 한다. 부분적인 목표는 안 된다. 전체 포괄적인. 그러니까 그 속에는 지식도 있고 기능도 있고 태도도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일관성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목표들이지. 목표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일관성을 다른 말로 하면 모순이 없다 이거지. 모순이 없다. 논리적 모순이 없다. 똑같은 말이죠. 일관성.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된다. 일관성이 된다. 일관적. 우리가 이제 뭐 목표 몇 가지 제시하고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지식 목표, 그다음 기능 목표, 태도 목표. 얘네들이 서로 맞아야 되는 거지. 지식과 기능과 태도 서로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해야 된다. 말 그대로. 실현 가능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학교는 학급의 상황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실험실도 없는 상황에서 실험실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수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구포일실입니다. 목표 진술의 준거, 구체성, 포괄성, 일관성, 실현 가능성. 이거 1, 2로 다 했던 내용인데 전부 다. 자, 지금까지 목표의 기능과 목표 진술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목표는 어떤 기능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목표는 방향을 안내하고 내용 선정의 기준, 수업의 기준,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다음에 행동을 통제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진술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행동 용어,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일관성, 여러 목표들 서로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구포일치. 자, 그 다음에 목표 분류입니다. 요거는 객관식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애써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쭉쭉쭉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복잡성에 따라서,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게 인지적 능력. 자, 블룸의 목표 분류입니다. 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 세 번째. 심동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원래 첫 번째 인지하고 정의적 영역으로 나눴다가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이제 이 헤로우가 나중에 심리 운동을 줄여서 심동이라고 합니다. 심동적 영역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헤로우가 나중에 추가했기 때문에 블룸의 원래가 얘기했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블룸의 이론을 잠시 추가해서 블룸의 이론을 좀 보강한 부분이라서 블룸이 원래 얘기했던 것은 행동,
그러니까 인지 정의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동이는 좀 덜 중요해요. 예, 물론 체육에서는 더 중요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 객관식 용도라서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타일러는 이원 목표 분류합니다. 이원 목표 분류.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죠. 내용 차원과 행동 차원. 이렇게 내용과 행동 두 가지.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그치?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1차 방정식이란 내용이지. 풀 수 있다는 건 행동이지. 이렇게 이원 분류로 목표를 진술해요. 1차 방정식 풀 수 있다. 근데 풀 수 있다라 행동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뭘 말하는 거지 풀 수 있다. 개념을 기억하는 것인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인지 개념을 가치를 판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폭넓은 의미잖아요. 그 폭넓은 의미를 그 행동 영역을 좀 더 세분화시킵니다. 블룸이. 풀 수 있다는 말이 인지 차원에 풀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정의 차원에 심동 차원에 있을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인지, 정의, 심동 세 가지 차원으로 좀 더 구체화 시킨 사람. 행동 영역의 목표를 어떻게 인지, 정의, 심동으로 구체화시킨 사람을 우리가 블룸이다. 블룸이다. 블룸이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죠. 목표를. 인지 차원입니다. 인지 차원은 점점점 복잡성에 따라서 전개가 됩니다. 지식은 말 그대로 기억하고 재생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나 원리나 절차 같은 걸 다 그냥 기억하고 재생하는 걸 단순 지식 그냥 암기다 암기. 기억하고 재생하는 게 암기가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의미가 그냥 단순 암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기호 쓴다. 암기 쓰는 거잖아요. 그죠? 삼투의 원리를 그냥 쭉 나열해보라 이거지. 재생해보라. 쭉. 그러니까 주로 기억하고 암기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행위동사를 한다면 이제 기억하다, 그 다음에 열거하다, 이런 거지. 5대 영양소 기억할 수 있다. 5대 영양소 나열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해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잡하게.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포인트는 의미 파악의 의미. 이게 이해입니다. 이해. 의미 파악. 주로 세 가지. 번해추, 번역, 해석, 추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번역, 해석, 추리. 우리가 번역한다는 거는 그거를 의미를 파악해서 다른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역. 그 다음에 해석한다는 것도 당연히 해석은 의미잖아요. 그죠? 의미가 해석이지. 추리하는 것도 그거 의미를 알아야지 다음 내용을 추리할 수 있죠. 그죠? 주로 의미와 관련되는 게 이해이고요. 이해.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말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개념을 단순히 암기할 수 있죠. 이건 지식 수준이에요. 개념의 의미를, 그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이해 수준이에요. 이해 수준. 이해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면 내가 내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그걸 또 내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게 되는, 내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죠. 예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논술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를. 개념의 사례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이해하고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적용입니다. 적용은 그 지식을 이번에는 새로운 상황에다가 말 그대로 적용해보는 거지. 개념들, 지식들을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문제 해결력.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문제 해결력은 적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용.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 지식을 활용해서 거리를 측정해 본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 주로 어떤 개념들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행위동사가 사용하다, 적용하다, 활용하다,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학 논술로 본다면 어떤 그 중요 개념을 실제 가상적인 상황을 주고 거기다가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이제 적용이다 볼 수 있죠. 적용은 이렇게 말 그대로 적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입니다. 분석은 나눌 분자, 쪼개 석자, 나누고 쪼개는 거예요. 나누어서 쪼개는 거예요. 어떤 요소가 있으면 그 요소를 나누고 쪼개고 하는 게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부분적으로 쪼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쪼개고 이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따져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분해하는 거지. 나누고 정보들을 분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는 거.
이런 게 분석이지. 분석. 그러니까 가설과 사실과 가설을 식별한다. 이거 분석이잖아요, 그죠? 이건 사실이고, 이거는 가설이고. 우리가 이제 그때 글을 쓸 때 보면 글은 사실도 있고 자기 의견도 있어요. 우리 일기 하나부터 일기를 쓰더라도 그날 있었던 팩트가 있고 그 팩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사실적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사실이고 요거는 의견이다. 이거 나눌 수 있는 게 뭐죠? 이게 분석이다, 이게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쪼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뭔가를 변별하다, 구분하다, 뭐 식별하다, 뭐 나누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문 사설이 있고 비난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설에서도 사실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 개인의 논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인의 어떤 의견,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개인의 생각과 그다음에 개인의 관점과 사실적 측면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분석인 거지. 분석은 쪼개는 거, 이렇게 쪼개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실, 그 다음에 나머지 의견, 추측 이런 것들, 사실과 나머지 것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가. 국어과에서는 분석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사실적 측면을 가지고 거기다가 내 생각을 섞어서 글을 전개하게 되겠죠. 내 생각을 섞어서 그걸 중심적으로 놓고 여러 가지 사실들 뒷받침해갖고 뒷받침 문장들로 소설을 나가는 겁니다. 종합입니다. 종합은 이번 반대지. 끌어 모은다는 거지. 자, 아까 나눴죠? 이번에는 끌어 모으는 거. 끌어 모으는 것을 종합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를 묶는 거지. 하나의 전체로 묶는 거. 자, 부분을 전체로 다 하나로 묶어내는 거. 이거를 종합이다. 종합 말 그대로 종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합하는 거. 통합하는 거. 그러니까 부분을 전체로 아까 전체를 부분으로 쪼개는 거고, 이번에는 부분을 자체 전체로 묶어내는 거. 부분을 전체로 묶어내는 걸 종합이죠. 종합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창의력이 뛰어나요. 왜냐하면 창의력이라는 것은 어디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요소를 다 결합해서 결합과 개선, 결합하고 약간 개선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창의력은 이렇게 종합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능력은 종합력과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결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독창적인 독특한 의사 전달 방법을 만들어낸다든지 조작을 만들어낸다든지 그 다음에 추상적인 관계를 도출한다. 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든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종합이다. 자,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낸다. 자료에서 가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그 글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창의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이렇게 뭔가를 독창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종합과 이런 뜻의 창의력 부분은 종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구성하고 새로운 걸 고안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결말을 쓸 수 있다. 결말은 없잖아. 지금 없는 거를 요 짧은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결말이 이어질 것인지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새로운 거를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거, 이게 종합과 관련된다라고 하는 거고. 평가입니다. 평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evaluation, value가 가치죠. 가치, out이잖아. 가치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판단입니다. 평가는 가치 판단이에요. 가치 판단을 평가다. 당연히 어떤 기준이 있겠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평가다. 가치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 그죠? 주로 평가하거나 비판, 판단한다. 또 비교하는 것도 이제 가치 판단이죠. 비교한다. 이런 것들이 평가입니다. 평가.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하시오. 이건 평가지. 그죠?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가치 판단. 평가입니다. 종합. 분석. 됐죠? 이렇게 총 6가지인가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의적 영역은 얼마나 내면화되고 있는가? 그 내면화 정도에 따라서 점점 내면화 정도고, 아까는 점점 복잡해지는 정도, 얘는 점점 내면화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감반 가조인으로 나눕니다.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감반 가조인, 인격화.
이렇게 나눠집니다. 인격화를 내면화라고도 합니다. 감수를 수용이라고 하거든요. 수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대로 수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수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대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주로 수용 그대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대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우리가 감수 수용이라 합니다. 감수 수용. 그러니까 뭐 내 길을 가다 보니까 모차르트 음악이 흘러나와. 그래서 내가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듣고 들리는 걸 쭉 듣고 있는 거잖아. 수동적으로 그죠? 막 적극적으로 내가 모차르트 음악 찾는 게 아니라 모차르트 음악이 들리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용. 모차르트 음악을 수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용.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쭉 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로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 집중하고 뭔가를 주의 깊게 쳐다보고 듣고 하는 거 주의 깊게 듣고 뭐 쳐다보고 하는 것들이 수용이 일반적으로 정적 영역은 수용에서부터 시작돼요. 수용에서부터 내가 미술관에 쭉 가면 미술관에 좀 보이는 게 그림들이잖아요. 그죠? 그림을 쭉 보면서 먼저 보이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이니까 보고 있는 거 이게 수용인 거예요. 딱 보고 있다가 쭉 저거 뭐 면을 가지고 뭔가를 활용했네. 그러니까 뭐 빨간색, 파란색, 뭐 흰색 이렇게 몇 가지 면을 가지고 추상적인 이 글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네. 이렇게 그죠? 그냥 쭉 수용하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지. 반응은 적극적.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 이게 반응이에요. 어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족. 아까 수용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번엔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거기 속에서 어떤 만족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내가 찾아서 듣고 거기서 기쁜 마음을 느끼는 거. 아 역시 좋아. 역시 모차르트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 이게 이제 반응이지. 그죠? 내가 그 추상 뜨거운 추상이 있고 그다음에 차가운 추상이 있잖아요. 차가운 추상의 그림을 보면서 차가운 추상 관련된 그림들을 다 찾아서 보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반응이지.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족감을 찾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만족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실행하고 연습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활동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차가운 추상을 또는 다른 형태로 내가 한번 그려보는 거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치화입니다. 가치화라고 해서 가치를 이제 매기는 거지. 말 그대로. 가치 어떤 것이 이제 가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것. 직접 추구하고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가치를 추구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가치화. 이거는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옆에 친구한테 이제 나는 이 차가운 추상이 좋으니까 너도 차가운 추상 중심으로 좀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 모차르트 음악을 내가 좋아하니까 친구들한테 모차르트 음악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죠? 모차르트 음악 아주 좋은 음악이야. 이렇게 이제 권합니다. 그죠? 의견 제시, 자신의 생각을 이제 토해내고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죠?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말은 자체가요. 행동으로 한다는 말 자체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행동 표현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이게 이렇게 주로 이제 뭔가를 행동하고 표현하고 토의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가치화예요. 그 자신 의견을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의견을 이게 가치화도 좋아. 지금까지는 앞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모차르트 음악만 들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들었다면 이제는 표현하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 표현하고 행동하는 단계까지 이게 가치화예요. 모차르트 음악의 중요성을 막 애들한테 설파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를 왜 모차르트 음악이 중요한지를 권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신의 의기를 표현하는 단계. 그다음에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가치와 이제 비교가 필요한 거예요. 조직을 다른 말로 하면 체계화한다는 체계화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들이 서로 상하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뭔가를 이렇게 구조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직화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서로 다른 가치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들을 비교해서 하나의 하나의 가치를 체계화해야 돼요. 체계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서로 비교해서 체계화하는 거. 이게 조직이에요. 조직은 체계화예요. 체계. 가치라고 하는 게 아까 음악이라는데 모차르트 음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베토벤 음악도 있고 차이콥스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비교해서
가치를 매기는 거지. 가치를 체계화해서 내가 볼 때는 모차르트가 최상이야. 뭐 그다음에 베토벤이라고 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직화해. 그래도 우리가 효라고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지. 효를 우선적으로 두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우정의 가치 이런 것들은 나머지 하위 가치야. 이렇게 매기는 게 조직화는 반드시 여러 가치들을 서로 비교해줘야 돼. 비교해서 체계를 매기 체계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비교하는 게 우선적이에요. 비교.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비교한다.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것이 이제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매기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정말 모차르트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지. 모차르트 음악이야말로 최상의 음악적 가치를 지닌다. 다른 거 비교해 봤을 때. 그죠?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처럼 닮아가야 되지. 그게 마지막 인격화, 내면화. 요거를 이제 내면화시키는 그 모차르트의 가치 체계를 내면화시키고 인격화시키는 인격화. 인격의 일부가 된 인격화시키는 거죠. 그야말로 그와 같은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그대로 생활화되는 거 생활화. 그야말로 인격화되고 생활화되는 겁니다. 그런 이와 같이 이제 그 모차르트 음악 듣는 일을 이제 생활화하고 모차르트 음악가처럼 해야 되겠다. 그치? 동일시하고 생활화하고 이게 동일시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미 내면화됐다는 거지. 그렇죠? 생활의 기준이 되면 생활화. 이와 같이 인격의 일부가 되고 생활화하는 거. 그래서 효를 이제 최상의 가치를 둔 친구는 효를 다른 가치와 다른 그 덕목과 비교할 때 최상의 가치다. 이게 조직화했으면 이제는 효를 생활화하는 것이. 생활하면서 항상 들락날락할 때마다 효를 행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인격화다. 마지막 단계죠. 내면화된 겁니다. 내면화된 것이고 그걸 행동을 뭔가를 이렇게 생활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들 그죠. 예. 자, 감반 가조인 감수 또는 수용 그다음에 첫 번째 감수 반응 그리고 감반 가조인 가치와 조직화 인격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의미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도 약간 중요하진 않아요. 객관식 용도. 근데 시간 날 때만 한 번씩 읽어보는 보시되 막 그렇게 외워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 의미 정도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도록 하고. 자, 지금까지 우리 중요한 건 별로 없습니다. 자, 내용 조직의 원리, 내용 선정과 조직입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이제 원리라고 해서 원리, 내용 선정의 원리. 원리입니다. 이 원리의 근거에서 내용을 선정하자. 이거는 원리. 이거는 타일러가 제시한 것에다가 이제 몇 가지가 추가됩니다. 타일러는 기회 원리, 그 다음에 만족의 원리, 학습 가능성 또는 가능성의 원리, 기만 학습 1목표 다경험, 1경험 다성과의 원리, 이거 5가지. 기만 학습 1,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기만 학습 1, 이렇게 총 6개를 타일러가 내용을 선정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선정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 서사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죠? 서사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서사 구조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되는 거지. 설명할 수 있다가 행동이 되는 거지. 타일러는 이와 같이 이원 분류에 근거해서, 이원 목표 분류에 근거해서 내용 차원과 행동 차원으로 나누어서 목표를 진술하라라고 했어요. 진술하라. 행동 차원, 구체적인 행동 용어.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사 구조를 두 번째, 설명할 수 있다. 서사 구조가 내용이잖아요. 그치? 그 내용을 이제 뽑아야지. 서사 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야지 이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용을 뽑아오는데 이 원리에 따라서 뽑아오라 이거예요. 아무 내용이나 다 끌고 오지 말고. 첫 번째, 기회의 원리. 자, 우리가 서사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그 목표였지. 목표에 맞는 경험의 기회를 주는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의 기회. 이 기회는 어떤 기회다?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이라 된다 이거지.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신호등을 교통 신호를 내용이죠. 지킬 수 있다. 행동이죠. 그럼 이 내용을 뽑아올 때 실제로 교통
신호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있는 내용을 뽑아야 되는 거지. 교통 상황을 지킬 수 있는 상황. 컴퍼스를 사용해서 원을 그릴 줄 안다. 원을 그려야 돼. 원을 내용이지 그릴 줄 안다. 행동이지. 근데 원을 직접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럼 애들 보고 직접 그려보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그려볼 수 있는 내용을 주고 요 따라서 그대로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서사 구조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면 서사 구조가 잘 들어있는 내용을 뽑아서 직접 서사 구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아 이게 서사 구조구나. 그러니까 서사 구조의 내용이 잘 들어가야지. 인과관계 잘 맺혀져 원인과 결과가 잘 맺어져서 서사 구조가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을 끌고 와야지. 우리 아무리 소설이 하더라도 어떤 장면 서사 구조 잘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사 구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오라 이거지. 그럼 여러 가지 소설 중에서도 서사 구조가 잘 들어가 있는 그 소설 또는 그 장면을 내용으로 끌고 와야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딱딱 이제 교과서에 많은 내용을 다 수록 못하면 그 내용만 딱딱 쓰지. 만족의 원리.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내용이 흥미를 불러일으켜. 만족은 다른 말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흥미 있는 내용을 끌고 오라 이거야. 재미가 없으면 애들이 학습에 몰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독서 시도할 때 그것도 독서 관련 내용 끌고 올 때도 흥미를 토대로 해서 그죠. 애들 흥미 있는 내용, 재미있는 내용을 끌고 오라 이겁니다. 서사 구조를 설명하셨다 그러면 서사 구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서사 구조도 소설책도 보면 재밌는 게 있고 재미없는 소설도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 재밌어 할 만한 흥미로워 할 만한 그 내용을 끌고 오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면 보면 별로 재미없는 내용 많던데? 그죠? 흥미없는 내용 많던데? 그러면 개인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만족의 원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내용을 선정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학습 가능함. 자, 이게 애들 수준에 맞아야 된다. 그지? 수준에 맞아야지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서사 구조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지금 뭐 5, 6학년이야. 초등학교 5, 6학년 소설을 잘 이해 못해요. 이 서사 구조가 잘 드러나고 있다 하더라도 이야기글은 이해가 되지. 이야기글로 갖고 와야지 소설을 갖고 오면 안 되지, 그지? 소설의 그 추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리 좋은 서사 구조로 하더라도 초등학교는 그냥 이야기글로 갖고 와야 되는 이야기글. 그러니까 학습 수준은 맞아야 된다. 이차관 자식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사 구조 초등학생은 서사 중에서도 소설을 빼고 이야기글로 갖고 와야 되겠지. 그다음 일목표 다경험의 원리.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때 다는 여러 가지.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자, 일경험이지. 일목표죠. 이게 일목표. 여러 가지 여러 다자죠. 다경험.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라 된다. 그지?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자, 이거 보시면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이거 하나의 목표죠. 목표.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한 내용을 끌고 가라 이거지. 독서하고 여행, 대화를 가능한 내용들. 자, 서사 구조에 대한 그를 설명할 수 있다. 서사 구조를 위해서 어떤 홍길동전을 선정했다. 그 홍길동전이라는 그 내용을 선정할 때 서사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한 것이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활동. 그래서 서로 토론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계에 대해서 자신의 세계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와야지. 홍길동전은 괜찮지, 그죠? 그 다음에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 하나의 경험이죠, 일경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과, 다성과.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본대로 그리기라는 학습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자연, 사회, 체육, 미술 등의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면 본대로 그리기 활동은 좋은 교육 내용을 선정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홍길동전을 끌고 왔다. 애들도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만족의 원리 충족하죠. 그 다음에 처음에 뭐였죠?
기회 원리, 그 서사 구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홍길동전을 보면 이제 잘 드러낼 수 있겠죠. 기회를 줄 수 있죠. 다 괜찮더라. 그런데 이제 일경험 다 쓴 거예요. 홍길동전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거지. 홍길동전을 읽으면 이상세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상세계, 현실 세계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이상세계에 대한 또 의지를 다질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상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이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선악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주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과를 내게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홍길동전은 괜찮은 교육 내용이다. 라고 딱 뽑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몇 가지 원리에 근거해서 내용을 선정하라. 이게. 이거 타일러가 있어요. 기만학습 일리, 그죠? 기회 원리, 만족의 원리, 학습 가능성, 일목표 다경험, 일경험, 다성격 원리.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타일러다. 명칭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키워드 중심으로 키워드를 생각해서 여러분 말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억하는 것은 이 앞에 딴 거고 하나. 그 명칭 기억하시고 그 설명할 때 그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 말로 풀어서 설명. 네, 그다음에 뭐 타당성, 중요성, 유용성 등이 있는데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타당성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란다. 목표에 맞는 것이란다. 목표에 부합되는 거. 예, 뭐 당연히 이 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을 끌고 오겠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들. 예, 학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거는 이제 학문 중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학문 중심에서는 학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거 주로 개념과 원리겠지.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라라고 하겠죠. 근데 사회생활에 유용한 거, 이건 이제 경험 중심에서 말하는 이제 선정의 원리가 되겠죠. 실제 생활에 유용한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학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경험 중심에서는 실제 생활에 유용한가를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게 될 것이고, 전의 원리, 전의가가 높은가? 이걸 배우면 다른 학습에 잘 적용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선정할 수 있죠, 그죠? 전의가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기타 내용. 기타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앞에 거 5가지 정도라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이제 선정하는 것을 조직하는 거지. 어떻게, 조직이라면 어떻게 체계화하고 구조하는 거예요. 많은 내용을 지금 쭉 있더라. 뭐, 홍길동전도 있고, 그 다음에 심청전도 있고, 또 뭐 했지? 뭐 하여튼 몇 개 있더라. 그죠? 그럼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 어디서라? 책이 몇 가지가, 소설책이 몇 개 있다. 그 소설책 몇 개 넣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소설책 5개, 다 서사 구조 잘 드러나고 있어. 그래서 5가지를 내가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뭐 순서 있게 조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순서 있게.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쉬운 게 있고, 좀 어려운 게 있고, 그리고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체계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조직이래, 조직의 원리. 그러니까 조직을 순서 있게 해줘야지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효율성이죠, 효율성. 시간과 노력 대비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효율성이죠. 앞에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정하는 것도 어떻게 선정하는 것 조직은 효율성과 직접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순서 있게 조직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수 있고 덜 노력을 기울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수평적으로 조직할 수도 있고요. 수평적으로 조직한다 말은 각각의 비슷한 시간대 배치, 비슷한 시간대. 수직적으로 조직한다 말은 이제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치하는 거예요. 이것도 효율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 이게 먼저 배우고 쟤는 뒤에 배우고, 요거 또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뭐 확률 통계 배우면 그 다음에 같은 학년에서 사회에서도 확률 통계를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수평적으로 내용을 조직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수평적, 수직적 조직의 원리가 있는데 이게 수평적인지 수직적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수평적으로 조직한다는 말이 뭐예요? 같은 학년 동시간대. 예컨대 뭐 중학교 3학년이다. 중학교 2학년이다. 중2 학년에 맞춰서 국어, 수학, 뭐 사회 쭉쭉쭉쭉 조직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조직하는 것을 수평적이다. 또는 국어 안에서도
국어 안에서도 이제 조직할 수 있고 수학 안에서도 조직할 수 있고 이 교과끼리도 조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수평적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간대에 서로 관련 있는 내용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비슷한 시간대에 배치하면 얘 배운 내용 얘에서도 연관될 수도 있고요. 얘가 또 얘한테 연관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여기 해당되는 게 이제 스코프입니다. 스코프 번역하면 이제 범위지. 어떤 범위까지 가르칠 것이냐 이거지. 범위까지 근데 범위의 범위 그러니까 폭이죠. 폭과 깊이입니다. 폭과 깊이. 자 같은 시점 특정 시점 같은 시점 중2답 중2 학생이 특정 시점 요 같은 시점에서 비슷한 시점에서 배우게 될 같은 시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것. 내용의 폭과 깊이. 여러분 키워드가 폭과 깊이입니다. 내용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스코프다. 스코프다. 가장 큰 걸로 보면 학교 급별 스코프가 있어요. 중학교 스코프, 고등학교 스코프. 학년별로 1학년 스코프, 2학년 스코프. 그죠?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르칠 것이냐 이거예요. 폭과 깊이. 우리 일반적으로 학년별 스코프 보면요. 초등학교도 보면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는 요 정도 스코프입니다. 국어, 수학, 바슬절 요거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총 몇 개? 둘, 셋, 넷, 다섯 개. 5개의 범위지. 5개 폭이죠. 폭에 대해서 시간 배당 있을 거 아니에요. 국어 몇 시간씩, 수학 몇 시간씩. 요거는 뭐예요? 깊이잖아요. 그치? 깊이. 이렇게 교과목 수는 폭이고 교과목 수와 교과목 수. 그 다음에 배당 수업 시수, 배당 시수는 깊이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폭과 깊이, 그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0개예요. 10개의 교과 수가 있고, 그래서 각 교과별로 배당 수업 시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폭과 깊이는 상대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10개를 가르치는데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10개 과목이 아니라 15개의 과목 또는 20개 과목을 가르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반 이상의 수업 시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각 과목별로. 그죠? 그렇지. 다 똑같이 했다가는 20개 못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폭을 줄이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폭을 늘리면 깊이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내용을 다룰수록 간단하게 다룰 수밖에 없고 내용이 줄어들수록 더 깊게 들어갑니다. 더 깊게. 그치? 폭과 깊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도 10개, 고등학교도 10개잖아요. 그죠? 영국은 4개를 가르쳐, 4개. 4개만. 4개만 선택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우리나라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A레벨이야, A레벨. A레벨 한 4개 정도 3개 또는 4개 선택해요. 3개, 4개 폭을 선택했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깊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디까지? 대학교 2학년 수준까지 가르쳐. 영국은 고2, 3, 우리로 보면 고2, 3. 12학년, 13학년이에요. 거기는. 12, 13학년은 A레벨 3개 또는 4개 선택해요. 얼마나 깊어질까? 상당히 깊어지는 거지. 대학교 2학년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수준까지 이미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영국 대학은 3년제. 이미 대학 공부하고 들어왔으니까. 빠르죠? 빨라요. 3년제, 대학원 1년이에요. 석사 1년. 4년 만에 석사까지 다 끝내버리면 그냥. 이미 고등학교 때 전공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만큼 빨라요, 영국은 되게. 미국은 좀 느리죠. 미국은 AP 과목을 쓰면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폭을 넓게. 우리나라도 넓게 요구하잖아. 우리는 미국에 영향을 받아서 대학 4년이죠. 석사 2년, 뭐 박사 2년 이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영국은 좀 빨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더 깊이 쑥 들어가 쑥. 아예 전공으로 쑥 들어가 버리니까 대학 3년에도 충분하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석사 1년 끝. 이와 같이 상대적 개념이에요. 폭과 깊이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폭이 넓어질수록 깊이는 얇아지고 폭이 줄어들수록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년별 그 다음에 학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국어 교과 스코프 보시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있죠. 그죠? 문학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렇게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다 그러면 5개의 폭과 그 다음에 각각 수업 실수 깊이 이렇게 결정하는 거. 이거 스코프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관악기 종류가 많더라. 그럼 어디까지 다룰 것인가? 관악기 중에서 뭐 3개 다룰 거다, 또 5개 다룰 거다. 이 3개, 5개가 뭐예요? 폭이지. 폭이 결정되면 깊이도 결정되는 거 상대적으로. 그죠? 스코프 개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코프. 자, 두 번째 통합성입니다. 통합성은 서로 관련 지어서 가르친다. 관련 짓는다라는 게 포인트지. 관련 지어 조직하는 거. 비슷한 것들을 서로 관련 짓는 것을 우리가 통합한다. 관련 짓는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의 교과로 묶어버리자. 하나의 교과나 단어로 관련 지어서 하나의 교과나 단어로 묶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냥 교과를 그냥 내버려 두고 서로 비슷한 시간대 배치할 수도 있죠. 그죠? 비슷한 시간대. 이게 통합성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시면 1학년 때 환경 주제로 과학, 기술 과정 서로 관련 지어 조직한다. 기술 과정, 과학 따로 있잖아요. 지금 따로 있는데 과학도 1학년 때 환경 다루고 기술 과정에서도 환경 다루자 그지. 환경이라는 비슷한 내용은 언제? 어떻게? 비슷한 시간대, 1학년이라는 비슷한 시간대 별개의 과목으로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부한 게 다음에 도움이 되겠죠. 서로 연결되고 서로 과학 지식과 가정 지식이 통합되겠잖아, 그지? 통합. 그 다음에 한 교과에 다 다룰 수 있죠. 기술 과정 빠지고 과학에서 다 다룰 수 있는 거. 과학 빠지고 기술 과정 다 다룰 수 있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학과 과학이 이렇게 같이 통합이 돼 있거든.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비슷한 시간대 배치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아예 한 교과나 단어로 묶어버릴 수도 있고. 중요 포인트는 뭡니까? 관련 지어서 조직한다. 통합의 원리는 궁극적 목표가 뭐예요? 여러 가지 지식들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력과 통합적인 사고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통합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어쨌든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통합적인 이해를 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높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지? 그죠? 또 서로 이제 관련지어 조직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련지어 조직하게 되면 이렇게 중복되는 걸 또는 누락되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죠? 똑같은 내용이 다른 교과에 반영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니까 통합해서 하니까 서로 중복되지도 않고 서로 미루다가 빠뜨리지도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통합성의 가장 큰 장점은 통합적인 사고력, 통합력을 키울 수 있고 중복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자, 그 다음에 균형성은 학습들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 지적 측면, 정적 측면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 지적, 정적 측면의 조화. 그런 것이 있고요. 중요성은 없습니다. 자, 수평적 조직의 원리 살아봤고, 수직적 조직의 원리입니다. 수직적 조직의 원리는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자, 우리 통합성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통합성. 그 다음에 수직적 조직의 원리, 계속성. 첫 번째, 계속성은요, 동일 내용. 두 번째, 계속 반복 포인트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단순히 계속 반복되는 것을 계속성의 원리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성의 원리가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 때 그 신체 소화기관에 대한 이름 배우거든요. 중학교 때 또 반복해서 가르쳐요. 그렇죠? 다만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겠죠. 어쨌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계속성의 원리다. 두 번째, 계열성입니다. 중요하지. 계열성은 동일한 내용인데 수준을 높여가면서 점점 폭과 깊이를 더해가도록 조직합니다. 폭과 깊이를 더해가도록. 그러니까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점점 더 심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가도록. 대표적인 게 나선형 교육과정. 나선형 교육과정은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지. 근데 나선형 교육과정 두 가지 원리 크기, 계속성과 계열성 두 가지 원리 다 들어갑니다. 어쨌든 점점 더 깊어진다. 이렇게지. 자,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 때 왕조에 대한 사실만 가르치다 중고등학교는 사실 플러스 역사적 의미를 함께 가르치지. 더 들어갔죠. 그죠? 사실이 반복되죠. 계속성. 역사적 의미까지 추가됐죠. 계열성.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계열성 이렇게 폭과 깊이를 더해가도록 조직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하나가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요. 순서 결정. 순서를 결정하는 거.
어떤 내용을 먼저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나중에 가르칠 것이 다시 말해서 순서 결정하는 것이 계열성입니다. 순서 요거 점점 더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순서상 얘 먼저 얘 나중에 이렇게 순서상 순서 결정하는 것을 또 계열성이다. 일반적으로 순서는 조금 단순한 거 먼저 복잡한 거 나중 전체 먼저 가르치고 세부적인 내용 나중에 구체적인 경험 먼저 가르치고 추상적인 개념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연대순 연대 순서에 따라 조직할 수 있죠 그죠? 뭐 그 옛날부터 순서대로 역사 같은 경우 연대순으로 조직 많이 하죠 그죠? 주제별로 뭘 조직할 수도 있고요 등등 여기 순서 단순 순서 정하는 거 요것도 계열성이다. 그래서 계열성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머지 내용도 읽어보시고 자 계열성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폭과 깊이를 더해가도록 조직하는 것과 순서를 결정하는 것 두 가지. 그 다음에 수직적 연계성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직적 연계성 수직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얘 먼저 가르치고 얘 나중에 가르치고 그죠? 이렇게 수직적 연계성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서로 잘 연계된단 말이죠. 앞에 내용과 특정 학습의 종결점 뒤에 내용 특정 학습의 출발점 잘 맞물리도록 잘 연계 쉽게 해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잘 연계되도록 조직하는 것을 수직적 연계성입니다. 수직적 연계성 그죠? 서로 잘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 애들이 이해하기 곤란할 거예요. 그죠? 너무 갑자기 어려워져 버리면 수직적 연계성을 갖추지 못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학교 급간도 중요하고요. 학년 간에도 단원 간에도 잘 연계되겠죠. 앞에 1단원과 2단원이 서로 잘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학년 내용이 2학년 내용과 잘 연계돼야 되고 초등학교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서로 잘 연계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죠.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잘 연계돼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가 급격하게 어려워져 버립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수직적 연계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금 중학교를 조금 더 끌어내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중3, 초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 잘하던 애가 4학년 때 갑자기 성취도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교육 내용은 너무 연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 뒤에 내용 너무 동떨어지다 보니까 성적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거지. 그죠? 이런 것들이 주로 수직적 연계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계성에는 좀 전에 살폈던 것처럼 수직적 연계가 있고요. 두 번째 수평적 연계에서 수평적 연계는 수평적 조직 원리예요. 수평적이니까 그러니까 수직적 연계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서로 잘 맞물리는 거고요. 수평적 연계는 수평적이니까 같은 시간대에 해야 돼요. 같은 시간대. 동시간대, 같은 학년끼리. 그 다음에 유사한 내용이 동일 수준, 세 가지입니다. 동일 학년에서 유사한 내용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수평적 연계다. 그러니까 5학년, 도덕, 인권, 사회, 인권. 자, 같은 학년에서 유사한 내용의 그 내용 수준이 동일해야 한다. 이게 수평적 연계. 하나를 너무 어렵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지. 비슷한 수준에서 가르쳐야 된다. 수평적 연계. 그렇지. 수평적으로 잘 연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수직적 연계하고 이제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연계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럼 수평적 연계가 비슷한 내용끼리 서로 긴밀하게 관련지어서 조직하고 있잖아요. 그치? 비슷한 내용끼리 서로 긴밀하게 관련지어 조직하니까 통합성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치? 통합성하고 차이점은 얘는 수준 자체가 동일한 수준이에요. 통합성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용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통합인 것이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내용 간의 수준까지도 고려하게 되면 수평적 연계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서 통합성과 수평적 연계가 차이가 있다. 자, 마지막 이게 이제 일반적 원리고 그다음에 또 조직의 방식이 있어요. 조직 방식. 요거 이제 그 질문에 따라서 질문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원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조직 방법을 물어볼 때 질문을 보고 판단하시는데 질문이 막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그러면 논리적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말은 교과 논리.
교과의 논리에 따라서 조직하는 것을 논리적 방법이고, 두 가지 방법씩인데, 두 번째 심리적 방법은 학생 심리 특성에 따라서, 심리 발달 단계에 따라서 조직하는 것이고요. 흥미나 피로나 심리적 발달에 따라 조직하는 것을 심리적. 논리는 교과 논리. 대표적인 게 이제 교과 중심이지. 교과 중심 교육과정.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국어는 국어 교과 논리, 수학은 수학 교과 논리로 조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동의 심리 측면이 무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아동의 뭐가 무시될 수 있다? 특성, 심리적 특성이나 흥미나 피로가 고려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지. 이게 안 된다, 그렇지? 그렇지만 반대로 보면 뭐가 장점이 됩니까? 교과 논리니까 당연히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이 가능해져. 논리적, 체계적 조직. 교과의 논리에 따라 조직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은 가능해지잖아, 그죠? 반대로 심리에 따라 조직하게 되면 요거는 경험심 교육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요 단점은 아동의 흥미나 피로이기 때문에 교과의 논리와 체계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죠? 다시 뒤집으면 장점은 뭡니까? 여기 아동의 흥미나 피로, 아동의 흥미, 필요, 충족, 요거는 장점이 있지, 그죠?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교과는 교과 논리나 체계성, 깊이성. 아동을 강조하게 되면 아동의 흥미나 필요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절충한 게 절충 방법이다. 요거는 좀 학문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따라서 조직하는 방식. 둘 다 절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봐두시고 요거는 간단하게 봐두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과정 그 개발 모형에 근거해서 나온 타일러 모형에 근거해서 나온 내용 선정의 원리와 내용 조직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내용 선정의 원리는 기회 원리, 만족의 원리, 학습 가능성, 일목표 다경험, 일경험 다성과 원리. 요거 타일러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조직의 원리는 타일러는 세 개만 얘기합니다.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개개통 세 가지. 개개통 세 가지인데 개개통 다 중요합니다.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여기다가 우리가 좀 추가된 게 요즘 들어와서 현대에 와서 추가된 게 첫 번째 스코프. 스코프가 뭐죠?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폭과 깊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연계성. 수직적 연계성, 수평적 연계성. 수직적 연계성은 앞뒤 내용 서로 잘 맞물리도록 조직하는 거. 그 다음에 수평적 연계성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들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렇게 수평적 연계. 이런 정도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 수직적,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연계성 중요합니다. 연계성. 자, 좀 쉬었다가 교육과정 개발 모형 들어가겠습니다.